이 책의 기본 전제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의 지능과 상관이 없다. 네. 똑똑하지 않아도 정말 지능이 높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 길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 2명의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나는 워런 버핏의 14 뉴스레터와 모건 하우절의 이 책을 읽겠다. 돈의 심리학.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로사님 얼굴 보니까 네. 좋네요. 네. 지난주에 얼마나 칙칙하던지. 그러니까 근데 네. 요즘 다들 좀 아팠다 안 아팠다 간절기에다가 그러니까요. 또 조심스러운 시기니까요. 네. 네, 모두 건강하게 네. 이 시기를 좀 났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들어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돈의 심리학인데요. 네. 모건 하우절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저희들끼리 얘기해 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뭐 게스트는 없지만 뭐 저희는 또 다른 경제 전문가가 이제 계시잖아요. 이제 그렇죠. 모건 파우절, 파션님 옆에 계실 네네. 때 저희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 부제가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사실 부자라는 건 상위 몇 %이기 때문에 하위 한 96% 정도는 그래 네. 내가 부자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이 책을 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왜 안 됐을까 나는 네. 뭐 이런 거. 이 책이 2020년에 이 모건 하우절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2021년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오. 10만 부 기념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아직도 베스트셀러 상위에 있고요. 진짜 그렇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음. 사실 이 책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이 작가가 블로그에 그냥 보고서를 쓴 거래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서가 100만 명 이상의 그런 뭐랄까 반응이 왔대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발간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정말 열렬한 좀 반응이 있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블로그 글 한 편 한 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책에 그 모여 있는 글들이 네. 제가 읽었어도 열렬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좋았구나. 네, 진짜 좋았고. 네. 이 책을 좀 지금 읽어서 살짝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맞아요. 좋았다. 네. 혹시 1년 전에 읽었으면 뭐 어떤 게 달라졌을 게 있었을까요? 뭐 그냥 머리가 좀 더 트여 있겠죠. 그쵸. 지금보다는. 네. 저는 좀 더 보수적인 선택들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네. 좀 뭐랄까 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좀 항상 초보고 네. 또 계속 다양한 기법과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보수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미리 알았다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 추천사 써주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네. 이 책 뒷면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 방송에 2분이나 나오셨던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하셨던 가치관, 철학이 이 책에 거의 녹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예. 네. 저도 읽으면서 우리 방송에 나왔던 여러 저자분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의 지능과 상관이 없다. 네. 똑똑하지 않아도 정말 지능이 높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그 길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와. 문단 하나를 딱 네. 읽었을 때 너무 확 와닿는 느낌을 받았던 게 네. 요 문단인데 이것 좀 한번 읽어드리면 아마 읽어주세요.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읽어주세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내용입니다. 당신이 자벽부라고 생각해보자. 제가 살짝 각색을 했어요. 네. 당신이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당신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신의 직업과 지능은 투자의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퀀트 투자를 배웠을 때 막 빅데이터를 어떻게 뭐 크롤링해서 네네.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투자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인맥 관리, 또 리더로서의 그런 결정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루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 네. 부를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되도록이면 많이 다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전체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이 책의 주제가 될 텐데 이 책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 한 인물의 소개로 시작을 해요. 아마 그 인물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게 되면은 네. 이 책이 이런 책이구나 네. 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의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로널드 제임스 리드라는 분이 계세요. 아셨어요? 몰라요. 아셨나요? 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예, 저도 네. 전혀 몰랐던 네. 분인데 한국인도 다 모르는. 예. 약간 김밥 할머니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분의 직업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독지가, 투자자, 자벽부, 주유소 직원이래요. 이게 네.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이게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일단 이분은 버트먼주라고 하는 제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시골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럼 가족들은 다 학력이 낮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 하이킹을 해서 갔다. 자동차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할 만한 과거 이력은 없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은 그냥 단순합니다. 주유소에서 25년 동안 자동차를 수리했고 그다음에 뭐 페니 백화점에서 17년 동안 바닥을 청소했대요.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 비싼 집이 아니란 얘기죠. 사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50세에 이제 호라비가 되어서 다시 결혼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네네.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분이 결국은 이제 92세에 죽는데 이분의 자산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김밥 할머니랑 비슷하더라고요. 너무 네. 스포일러다. 아무튼 8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남겼단 네. 말이에요. 한화로 얼마인가요? 네. 800만 달러면. 800만 달러니까 한 100억? 그냥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분의 100억 자산을 모은 그 하나의 방법, 노하우는 딱 하나입니다. 저축을 꾸준히 했어요, 그냥. 복리가 되는 저축으로. 예, 그게 다예요. 이 그리고 책의 주제입니다. 주식 계좌에 계속 투자하지 그쵸, 않았나요? 그쵸. 안전한. 예, 안전한 것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복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들, 그다음에 또 삶에 대해서 겸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분의 에피소드로 아마 처음 네. 인물 소개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근데 생각을 합니다. 급 실망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대단하게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 막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결국에 네. 기본적인 원리란 말인가.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1부에서 20부까지 20개의 그 보고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굉장히 현명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야기 안에 많은 팁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1장. 네. 1장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입니다. 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돈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0.0000001%와 당신이 머릿속으로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내용 80%로 구성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내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경제적인 것들, 또 뭐 IMF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뭐 코로나 위기를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 스마트폰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세대와 없었던 세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경제적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장이 되게 좋았던 게 생각의 지평을 되게 넓혀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안에서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자각할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즘은 이런 거 해야지 돈 버나 보다 막 이런 생각만 하는데 미국의 뭐 195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보고 나니까 좀 다른 세대, 예를 들면 MZ 세대는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이제 기존 그 세대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은 살아온 배경과 시대가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행동하는 데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시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잠깐 이제 헷갈리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 얘기로 나오잖아요. 주가. 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평온하게 올랐던 시기에
이 청년 시기를 보낸 사람이랑 네. 소위 말해서 지금처럼 떡상하는 시기에 청년 시기를 보냈던 사람하고에 대해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네.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모두가 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한 2, 3년 안에 네.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전만 해도 아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살았죠. 그런 네. 소리가 그거는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지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았던 그 상식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배제하고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돈을 버는 흐름 속에 있는 거지? 라고 좀 편견을 깨고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책을 읽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말하기를 내가 태어난 시기에 미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워런 버핏은 그 시대에 딱 태어나서 그 했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 세계 갑부잖아요. 네. 최고 갑부죠. 그러니까요. 1등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을 쓰지? 라고 생각을 저 미쳤네 완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누구나 자기 나름의 그런 판단과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내가 어떤 말들을 나에게 해주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워런 버핏 얘기가 이제 2부 내용으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2부가 이제 어디까지가 행운이고 어디까지가 리스크인가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워런 버핏 본인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백인으로 태어난 것은 정말 큰 행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렇죠. 절대 안 됐을 거라고 팟캐스트는 생각하잖아요. 못했겠지. 아니에요. 또 혹시 또 고위직이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쉽지 않았겠죠. 네. 뭐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고 네네. 지금처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에게 작용한 어떤 행운이라는 건데 평소에 잘 자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저 일부에서 약간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미친 짓을 하는 이유가 미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돈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연금 보험이라거나 은퇴에 대한 개념이라거나 이런 것이 네. 20년에서 5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막막해하고 몰라하고 네. 하면서도 좀 모르겠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너무 짧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충분히 훈련이 안 됐다. 네, 아직. 그래서 나에게는 좀 내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아까 이제 입으로 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행운과 리스크가 항상 함께 한다 이 얘기도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진짜 막 부자가 됐잖아요. 그럼 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뭐가 저렇게 달라서 똑똑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운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멍청한 선택만 해서 불운해졌지, 뭐 이렇게 불행해졌지, 가난해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도 굉장히 노력하고 똑똑한 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잘못 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잘된 사람, 너무 못된 사람을 뭐랄까 그 절대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운이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해서 좀 사람을 대할 때도 뭐 너무 신격화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셨던 박성진 대표가 저희 네. 나와서 했던 책이 행운에 속지 마라 네, 였었잖아요. 네, 그 책이 아마 나심달구의, 바로 네. 이제 연결이 되는 책일 텐데
2020년도에 주식시장이 정말 떡상을 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3월달 저점 찐 다음에 거의 8개월 동안 올라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일반인들도 돈을 다 벌었어요. 네. 행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2020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개미 10분 중에 3분이 망했대요. 리스크 관리 못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자 성공하신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들도 일반인들도 돈을 버는 이 이제 행운의 시장에서 떡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들도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제발 방법을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같은 시기에 있지 않고 그분의 행운을 우리가 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고서 뭘 느꼈냐면 사실 지금 뭐 부자가 돼서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하는 맞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굉장히 많은데 사실 크게 다를 거 없다. 운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전문가라는 분들의 이제 말은 참고용이지 사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자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요 2부에서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네. 이런 사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뭔가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에요. 비슷한 사례로 우리는 2006년 야후의 10억 달러 매수 제안을 거절한 마크 저커버그는 천재라고 칭찬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2008년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형 인수 제안을 거절한 야후는 열렬히 비난한다. 바보들아,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가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될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리스크와 행운을 정확히 집어내는 것은 너무 어렵다. 네. 그러니까 같은 선택을 한 건데 결과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북과 야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거죠. 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로사님께서 보수적으로 변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이제 물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만큼은 얻을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시장 수익률은커녕 그냥 이렇게 망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들에 있어서 진짜 야후라고 하면 엄청난 기업일 텐데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에도 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우량주를 사가지고 10년 동안 묻어두라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냐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10년 전에 제일 잘 나갔던 10개 종목 중에서 지금 10위 안에 드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네. 나머지는 다 그때보다 시가총액이 내려온 종목들도 꽤 많고요. 다 새롭게 부각한 사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그냥 무조건 공식처럼 만들어서 공식처럼 하게 되면은 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버려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ETF 중에 상위 30위까지 계속 사는 ETF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샀으면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쵸. ETF조차도 그 역사가 굉장히 짧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유효했는데 세계 1등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또 그게 안 돼요. 아니 기업 자체가 30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올라왔던 주식들은 다 최근 1, 2년 동안 올라간 주식들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또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지금 갑자기 네이버랑 카카오가 또 하락을 엄청 했잖아요. 최근 몇십 프로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또 뭐 부정행위 같은 그런 그쵸, 사건 그쵸.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요, 최근에. 예. 그거 보면서 이게 선진국이나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은 그렇게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들도 행운이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작용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3부로 가볼까요? 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네. 이거는 이제 어떤 범위를 정해야 한다. 도대체 얼마 벌면 그만할래. 음. 이런 거를 좀 평소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되나? 컨트롤이? 그냥 생각은 항상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월 얼마면 충분히 행복하니? 네. 아니면 너는 자산이 얼마면 충분히 행복하니?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내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달라지고 내가 좀 바라보게 되는 목표치도 좀 달라지고 네. 이거는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갖고 있을 때랑 뭐 10억 들고 있을 때랑 100억 들고 있을 때랑 내가 보는 수준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비교 대상들이 다 달라질 거니까 네. 이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더 이상 안 해? 이러면 갑자기 삶이 굉장히 무료해지지 않을까? 우리 그런 힘들게 살겠는데.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옛날하고 지금이랑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절대 금액이라는 것들을 목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TV에도 바이오족. 나오고 네. 바이오족들 뭐 그 뭡니까 그 뉴키존도 블록에도 나오고 네, 네, 네. TV 나오기도 하는데 좀 그분들이 살짝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다 아래의 시일 텐데 네. 그 이제 그거 보고 무작정 따라하시는 분들이 생길 텐데 일단 그분들의 공통점이 가장 큰 공통점 1번이 뭔지 아세요? 뭐죠? 일단 비싼 자산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연봉이 높았던 분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단기간에 일단 많이 벌었다? 그분은 아니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만약에 어. 떡상을 해서 뭐 수백억 자산가 되신 분들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뭐 연금 세팅하고 직장인들이고 그냥 좋은 직장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분들 나오신 분들 보세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애가 없어요. 아, 이게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조건이 아닌 거고요. 근데 그분이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연금 나오는 것들이랑 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들 전제해서 세팅해 놓은 것들인데 네. 사람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으셨어요. 네. 그게 제일 뜨아했던 거였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욕망을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조언은 안 먹힌 거야. 그리고 이분이 판교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유키즈에 아. 나왔던 파이어족의 그분이.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 든든한 뭔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자산이 지금 굉장히 그분 샀을 때보다 또 오르기도 했고 했으니까 좀 더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돈 없이 다른 행복인 건가도 한번 구분해 보시는 네.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14장의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네. 말인데요. 먼저 네네. 좀 얘기를 하자면 네. 장기 의사 결정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점이 뭐냐면 금융 계획에서 양극단을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끝없이 정말 나는 뭐 만억 부자가 만억이 아니고 조부자가 될 거야. 막 이렇게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 아까 그 나오는 얘도 너무 충분히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지 못해서 막 불행하게 된 사람들의 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고 막 그런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너무 극단적으로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난 지금부터 돈 안 벌고 난 현재에 만족할 거고 난 요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피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하고 계시고요. 네. 둘째로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지금은 나는 이 소소한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어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남편도 무슨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뭐 되게 아파지거나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상하는 것과 너무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나 이 생활이 싫고 나 좀 화려하게 살고 싶네. 갑자기 너무 부럽네. 나도 여행 가고 싶고 나도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하고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획을 할 때는 과거의 선택을 미래의 내가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해라라는 맞아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14장 이걸로 끝내고요. 네. 다시 몇 장으로 돌아가야 되죠? 3장에서 이거 네. 행복의 정의를 여기에서는 또 되게 짧게 해놨던데 보니까 어떻게 정했어요? 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네. 라고 이렇게 적어놨던데요. 네. 그럼 난 매번 마이너스야. 뭐라고?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게 행복이면 행복이 늘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하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장에서 결론으로 마지막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라고 나와요. 네.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네. 내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얼마나 더 벌고 싶은가? 두 번째가 누구와 비교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였었던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충분하다고 느끼는지. 네 번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일 텐데 저는
누구랑 비교하고 있지 않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이건 아무리 벌어도 네. 충족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뭐 누구랑 비교 대상은 없고 절대적인 뭐 월 얼마 뭐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아, 저는 그거 읽고 나는 부자가 아니라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보아라 해서 네. 부자가 안 돼서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전제가 네. 부자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네, 넘어가요. 네. 네. 아닌데 뭐. 네, 그러면 사장. 사장. 시간이 너희를 부유케 하리니 네. 입니다.